수영 아트 트레이드 영 아티스트 인터뷰. 오늘은 내 세계를 구축하는 음악가인 피아니스트 김송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송현입니다. 송현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독주회 그때 제가 함께 했었는데요. 그때 그 연주를 듣고 꼭 모셔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지금 일정이 바쁘시고 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일정도 있으신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연주 얘기부터 좀 이어가 네네. 볼게요. 그날 연주 진짜 참 이게 틀에 박힌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1시간 반 넘는 네, 시간 좀 동안 넘었죠. 네. 네, 정말 다른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주였거든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날 네네. 연주를 어떻게 평하고 싶으세요? 그 당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날 연주는. 물론 결함도 많았고 무대 내려와서는 아쉬운 점이 훨씬 많이 생각나는 건 어느 무대나 그런 것 같은데 이번 무대에 한해서만큼은 아쉬운 점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무대 직전에 또 목에 막 담이 한 대기실에서 올라가기 10분 전에 좀 확 와가지고 목이 안 움직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무대 나갈 때 계속 뒷목 잡고 있다가 마사지하고 나가고 또 그 한 7월 초부터 사실은 6월 그때부터 좀 몸도 그렇고 여러모로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서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2시간 가량의 무대를 그냥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냥 그거 자체로 이번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최선에 대해서 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인터뷰들을 제가 몇 개 찾아봤었는데요. 거기서도 항상 송현 씨가 가장 연주에 있어서 집중하는 부분이 음악의 본질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송현 씨가 생각하는 음악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작곡가들의 그런 음악을 듣다 보면은 경외심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한다는 것도 그것이 몇백 년 동안 힘을 잃지 않고 지속해 왔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사랑하는 작품들, 뭐 예를 들면 슈만이라든지 브람스, 베토벤은 말할 것도 없고 작품들 연주하고 또 악보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저와 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 게 저는 정상일지도 몰라요. 저는 결국에 그 작곡가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과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 공감, 또 제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그런 것이 사실 음악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음악을 듣는 입장에서 네네. 예를 들어 송현 씨의 연주를 듣는 입장에서 음악의 본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굉장히 비슷한 패턴의 일들을 마주치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도 그죠? 이렇게 어쨌든 이게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고 또 내가 하는 일도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어떤 틀 안에 가두어지게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아는데 그 틀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이런 음악을 들었을 때 그 힘이 그냥 전달돼 오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게 바로 음악의 본질일 수 있겠고 내가 관객으로서
연주자의 연주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힘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또한 제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해왔지만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고, 자기 자신을 못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잘 알죠.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스스로 계속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른 무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유난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공연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해주셨다니 저는 되게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송현 씨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열렬하게 계속 혹은 잔잔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그 마음이 저 안에 어딘가에는 있을 텐데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간혹 가다 있죠. 그럴 때 저를 좀 구해주는 거? 여태까지 받은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일 때도 있고, 또 우리 자연이 제게 그냥 말없이 보여주었던 그런 사랑의 방식들, 중요하게는 또 음악은 항상 제가 저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연인이었고, 나와 평생 갈 수 있는 동행자는 오직 음악뿐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송현 씨가 음악을 하게 된 경위를 여쭤봐도 돼요? 되게 좋아하는 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산만한 거고, 뭐 좋게 말하면 재주가 많은 거고, 관심 분야도 굉장히 넓은 거고. 폭넓은 편이에요. 운동을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음감 이란 거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남들과 달랐다고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기 때 뭐 세탁기에서 좀 기쁜 선율, 장조 선율이 나오면은 막 애가 춤을 추더래요. 근데 단조 선율이 나오면 막 울더래요. 근데 제가 5살 때 생일 선물로 아버지께서 온라이트 피아노를 하나 사주셨거든요. 네. 지금까지도 안 버리고 제가 집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 예뻐요, 피아노가. 갈색, 약간 로즈 브라운 약간 그런 톤인데, 근데 조각들이 정말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양쪽에 막 하프도 새겨져 있고, 딱 그 보면대 정중앙에 장미 하나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아무것도 저는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고, 그랬으니까 피아노를 가지고서 그냥 뭐 유치원 갔다 오면은 아무거나 그냥 눌러보는 거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어렸을 때는 그런 그 유년 시절의 어떤 메모리들을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간직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비록 진짜 막 치는 연주지만 어떤 형태, 기록의 형태로 남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작곡 선생님을 네. 한 분 그렇게 레슨을 받게 되었어요. 네, 6살 네. 때. 이렇게 1년가량 작곡을 하다가 이 친구가 피아노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조금은. 그래서 자기 친구, 피아노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피아노 학원 같은 걸 다닌 적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집으로 오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금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2009년이었던가. 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한마마치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가 2009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막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던 7살 무렵이에요. 네. 근데 그게 신문 기사에 그게 났었나 봐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조성진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았었다, 레슨을 받았다. 근데 엄마가 신문에 이런 게 있네,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가서 그냥 오디션이나 봐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센터 같은 거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는 네. 네. 오디션에 처음으로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 가서 치고 왔는데 합격한 거예요.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또 선생님을 정해야 해요. 네.
1순위, 2순위, 3순위 배우고 싶은 그런 지망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골랐게요? 모르겠어요. 잠깐만. 유추해 보시겠어요? 얼굴이 예쁜? 정답. 내가 생각하기에 예쁜 선생님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또 오디션 성적대로 나눠지는 거였대요. 아, 근데 또 일지망 선생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요. 잘 된 거네요. 너무 잘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된 선생님이 강혜영 선생님이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처음 뵈서 지금까지 13년을 배우고 있으니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절반보다 이제는 긴 시간을 함께 온 분인데 그럼 전공은 언제 어떻게 결정하게 됐어요? 삼 3학년 때 그렇게 강혜영 선생님을 만나서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일주일에 연습을 1시간 하는 아이였고요. 맨날 레슨 시간만 되면은 피아노 밑에 기어 들어가서 안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썽을 정말요? 피우는 마음으로만 사랑했구나, 피아노를. 제가 바이올린도 잠깐 배웠었거든요. 아, 그래요? 2학년 때 배웠는데 아, 음이 안 맞잖아요. 네. 귓가에서 소리 나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 소리가. 네. 그래서 당장 집어쳐. 되게 여러 악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약간 음악 중점학교 같은 느낌이었어서 또 부모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1년에 하나씩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자. 그래서 뭐 플루트도 해보고 바이올린도 해보고 아코디언도 해보고 국악기 해금도 배웠고 정말요? 악기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과학? 네, 특별하게는 초등학교 때는 수과학 쪽에 그쪽이 진로가 될 줄 알았던 때도 있었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근데 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장래희망을 적는 풍선을 들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거긴 또 지휘자가 써 있어요. 아, 그래요? 관심. 문학도 너무 좋아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되게 부모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셔서 계속 좋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CD를 쓰면은 그걸 또 예쁘게 재본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고 발명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경기도 대회 뭐 해가지고 그때 출품한 게 막 보행기도 제가 만들어보고 아기 보행기요? 아니요 성인들 그 노인분들 쓰실 수 있는 그래요. 보행기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와,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행기. 근데 그게 몇 년 뒤에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출품을 제대로 특허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신발 청소기 같은 것도 열심히 만들었었어요. 막 이렇게 나무판 해가지고 안에 모터 달고 막 조립하고 사실 몇 가지예요, 벌써. 그렇게 광범위한 네. 관심과 또 그거를 다 해보고 네. 그 경험과 그 속에서 음악을 택했다는 거는 그래도 무엇인가 조금은 더 특별한 게 있었나요? 그냥 길이 자연스럽게 열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갈림길이 처음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제 창의력 올림피아드 그래가지고 네. 국가대표로 이렇게 한국에서 대회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렇게 5명이 뽑혀가지고 한 팀을 이뤄서 조지아에 가가지고 경연을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 막 선생님들께서 피아노 선생님들께서 너 이제 좀 진로를 정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던 때였어요. 교육청 영재 수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브레인스토밍을 첫 수업 때 했대요. 근데 과학 시간에 그 뇌의 구조를 그리는 거였는데 80%의 음악 써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과학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너는 왜 여기 와서 앉아있니? 음악을 하지. 음악이. 근데 음악하는 선생님들은 너는 왜 음악을 하고 있니? 과학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 대회에 다녀와서 그래서 그래도 피아노 콩쿠르 같은데 제가 나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전국 단위의 콩쿠르에 한 번쯤은 지원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하반기 한 8, 9월 때쯤부터 해서 처음으로 대회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3, 4군데 정도. 네. 처음으로 나갔던 대회가 티네이저 피아노 콩쿠르이라고 있는데 1등을 했어요. 네. 그때 그걸 시점으로 좀 더 도전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운이 따라줬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음악의 길을 걸으라고 그래서 괜찮은 성과들이 나와서 조금 더 이어가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점부터 또 음악을 전공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내 세계를 구축하는 음악가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처음에. 근데 사실은 제 사실, 원래 본심은 네. 내 세계를 구축하는 예술가였어요. 네, 사실 그런 워딩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네. 사실 스스로를 피아니스트라고 국한 짓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본인을 피아니스트로 규정하나요? 왜냐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연주를 잘하시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피아니스트야 라고 나를 소개하기는 어딘가 조금 꺼려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다기보다는 약간 꺼려하시는 넓은 거를 담고 계신 분들인데, 사실 송현 씨도 그런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I play the piano 음, 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문학 얘기 지금 좀 해볼까요? 좋아요. 네. 워낙 인스타에서 본 거지만 워낙 책을 다독하시는 분으로 느껴졌고요. 네, 그리고 책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영감을 얻는 분으로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책,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으세요? 피드에도 최근에 올렸었는데 마시에 마사시라고 일본 작가분의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장편 소설인데 그게 400페이지가 좀 넘어가요. 한 거의 500페이지 다다르는 되게 두꺼운 벽돌책이어서 사실 저도 이동이 많고 또 일정이 많고 하니까 사실 200페이지 정도의 책들을 읽는 게 편리하잖아요. 사실 휴대하기도 그렇고 그냥 어떤 책들은 그 시기에 그냥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제게 주는 책들이 있어요. 맞아요. 책장에 오랫동안 꽂혀 있던 책이거든요. 그 책도 맞아요. 한 1년가량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딱 비엔나로 제가 지금 연 캠프에 7월부터 가 있는데 나가기 직전 케이를 싸다가 전날에 이 책이다. 이번 여름은 이 책으로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드라마틱한 사건이라는 게 하나도 벌어지지 않아요. 뭐 건축 연구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작가분께서 어린 시절 꿈이 건축가셨대요. 네. 그래서 그 책이 거의 60 되셔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신 데뷔작인데 그래요.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설계하는 그런 설계. 경합. 음. 네, 그래서 다른 연구소들이랑 이렇게 경합을 아, 펼쳐가지고 그렇게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가 흘러가요. 뭐 집의 어느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어졌고 정말 건축가의 시선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집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후딱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집은 쉽게 무너지고 유럽의 건축물들 보면은 음악이 그러하듯이 정말 몇백 년을 걸쳐도 그만의 아름다움, 그만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빈에서 제가 최근에 본 그 네. 성당 슈테판스톰이요? 슈테판 네. 스톰 제가 거기를 매일 지나가게 되잖아요. 네, 거의 그 네. 중심에 놓여 있으니까. 중심이니까. 근데 이렇게 건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인내와 그런 품을 들여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느릿느릿한 속도로 전개되는 것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차분하게 읽으면서 그냥 제 안에 그런 소용돌이치는 불안들이 되게 페이지를 넘기면서 점점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책이고 또 그냥 이번 여름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추억할 때 항상 기억에 이 날 한 책. 권만큼은 늘 함께 떠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네, 이게 우리가 글자 활자를 읽지만 실제적으로는 활자 뒤를 경험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음악도 악보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악보 너머의 감정들. 너머를 느끼고 이제 연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동일한 면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문학을 하는
참맛? 그러니까 참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정한 의미? 이런 네. 것들을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뭐 책을 읽는 것이 음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음악을 잘하려면 꼭 다독을 해야 된다, 독서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음악의 본질, 적어도 저한테는 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저를 이해하고 또 그냥 한 사람의 세계가 넓어져 갈수록 음악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책을 읽는 것을 제 세계를 그만큼 넓힌다고 생각하고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력의 측면에서는 제가 또 MBTI N이어서 네. 원체 상상력이 네. 좀 극한까지 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책을 읽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저의 삶과 연관이 없는 것들까지 가닿을 수 있는 맞아요. 통로가 두 개라고 생각해요. 책, 음악. 그런 음악을 표현할 때 있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제게는 또 책인 거죠. 책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런 정보가 주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감정의 그런 그것 자체는 어떤 다른 장르의 예술 형태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네. 이렇게 확 파고 들어오지만 그거를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리터러처.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상상력을 키우는 데는 그것만큼 좋은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소연 씨에 대한 어떤 그 글을 쓰시고 시도 어렸을 때 썼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제가 읽고 인스타를 보다가 이걸 딱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시 같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못 읽지만 3월 일몰 시집 한 권과 생수 한 병을 들고 일몰을 보기 위해 달려가던 중에 지는 해를 묶어두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다니 그처럼 어리석은 갈망이 있겠냐마는 과연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늘 마음 정중앙에 품고 살기에 그 숱한 좌절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제 안에 불을 지피고 봄을 피워내는 존재, 사랑할 자격을 지닌 푸스스 새어나오는 웃음에 오늘은 꺾여도 좋을 마음이라 생각하며 뒤늦게 강가에 도착했건만 반년 만에 맡은 강바람과 노을 냄새가 눈물겹게 좋았다. 곧 봄이다. 제가 보스턴에 있는 찰스강을 정말 좋아해서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뭐 저 혼자서도 가고 친구랑도 가고 가거든요. 거기서 보는 일몰이 그렇게 붉고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음악가들이 다 책을 쓰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백혜선 선생님. 백혜 선생님, 또 최근에 네. 내셨고 또 손여름 씨, 아 맞아요. 네. 또 하나버에서 음악 편지. 저도 그래서 사실 목표는 20살 때 책을 내는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것이 정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가깝게 교류하는 그런 작가분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글을 집필하고 소설 한 권을 쓰는 과정을 최근에 되게 가까이에서 함께 경험할 일이 있었어요. 또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또 자기 안으로 막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데 저것도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영혼과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연주도 들어요. 마찬가지지만 네.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보고 나니까 나 지금 좀 더 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음악 하나 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로 어렸을 때 소설을 너무 좋아해서 네. 문학 쪽을 많이 읽었다가 어느 시기에 문학 쪽을 거의 읽지 않고 인문학만 읽은 시간이 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돌아보면 이제 저의 내면의 변화에 맞춰서 그 일이 일어났던 것 같긴 해요. 네. 확실히. 근데 이제 최근에 저는 다시 이제 소설을 읽기 시작을 아, 했고 네. 너무 이제 감동적이게 읽은 게 그 카잔차키스의 조르바였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는데 그걸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런 감동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이게 시절 인연이겠죠? 최근에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사실 아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밖에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가 이게 번역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이 그리스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최초의 조르바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되게 드리고 싶었는데 이따 드릴게요. 너무 번역이 잘 되어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 판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번역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책이. 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네, 아직 드리지도 못했지만 아까 송현 씨가 굉장히 책도 막 특별한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거나 네. 이런 내용보다는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잔잔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비슷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떤 건가요?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아, 네. 영화예요. 아직 보진 않았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보려고 이번에 아, 들어가면서 네, 한번 있더라고요. 이제 감독은 빈 벤더스라는 독일 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배경과 배우들은 전부 일본 분들이고 영화 자체도 너무나 좋았고 그 연기도 너무 좋았고 음악 아마- 사양도 너무 좋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아마 마지막 장면에서는 눈물을 쏟지 않으실까. 송현 씨의 감수성으로서는 아, 저도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네. 최근에 하나 봤는데 네. 그 프렌치 수프라고. 아, 나 그거 못 봤어요. 고민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퍼펙트 데이즈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느린 템포로 전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한 시골, 그것도 시골이네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시골 가정에서 그 요리사와 그런 집안에서 그냥 함께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나가는 사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반 한 15분 정도는 정말 아무 대사가 거의 없이 정말 그런 요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만 나오는데 가족들이 함께. 근데 마지막 아. 장면에서 뭐 이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개봉한 지 조금은 됐으니까 여자 주인공이 그 요리사인데 세상을 떠나거든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둘의 여름 장면들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엔딩 크레딧에서 노래가 딱 나와요. 영화 2시간 넘는 러닝타임 동안 음악이 단 한 곡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그 영화는 딱 마지막 씬에서 카메라가 꺼지면서 타이스의 명상곡 메디테이션이 피아노 버전으로 나오는데 영화의 음악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준 영화기도 하고. 이 연주자를 그러니까 연주자를 섭외할 때 네. 보통 어떻게 하시게 돼요? 같이 연주할 사람을 본인이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전적으로 제가 선택하는 편입니다. 네. 물론 가끔은 그냥 함께 해야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95% 혹은 제가 함께 연주하고 싶은 사람한테 컨택을 하는 것 같은데 기준은 딱 하나죠. 제가 그 사람의 소리를 사랑하는가, 함께 하고 싶은가. 좋은 파트너들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큰 무대들이, 스테이지들이 열리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연주자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특히 피아니스트한테는. 왜냐면 피아니스트라는 사람은 특성상 항상 혼자 무대에 오르는 일이 훨씬 많고 네. 그래서 다른 악기 솔리스트들이 되게 부러운데 무대에서 완전히 혼자가 될 일은 네. 없잖아요. 그렇죠. 잘 없죠. 뭐 무반주곡을 하더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일시적인 거니까. 네. 그래서 함께하는 연주를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듀오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물론 챔버도 좋아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듀오라는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인다 그런 그 장르에서 되게 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연주해보고 싶은 연주자 누구예요?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백혜 선생님, 손여름 그리고 문지영 피아니스트. 너무 다른 성종의 피아니스트들이지만 네. 정말 사랑하는 세 사람이에요. 연주자 중에. 그래서 같이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네, 네. 그걸 이제 항상 얘기는 이미 다 꺼내놨어요. 아, 그래.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먼 꿈이에요. 정경화 선생님. 저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네. 그냥 정말 그 순간이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분. 유일무이한 사람이니까. 분이니까. 그리고 외국 분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쟈니 얀센. 아, 네. 그냥 그분 음악을 들으면은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냥 셉터 하나하나가 다 깨어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얀센 설명할 수 없는 그냥 그녀의 것이 음, 있어요, 저한테. 네, 네. 또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승민 선생님 네. 연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뭐 중학교 때 처음으로 만난 첼리스트가 강승민 선생님이시거든요. 제 친구의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레슨을 가서 만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너 그냥 반주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친구 악기를 들고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데 아, 그냥 러시아의 그 전기가 그냥 흘러들어오는. 그래서 그렇죠. 언젠가 함께 연주해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품어왔는데 근데 이번에 실현되게 되어가지고 아, 그래요? 연주했어요, 함께. 강승민 이제는 선생님에서 누나가 되었는데 호칭이 그 살롱드 첼로라고 KBS 음악실 그 라디오에서 두 차례 아, 거기서 섭외를 하셨구나.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같이 연주를 하게 됐고 또 다가오는 10월 29일에 예술의 전당 IBK 챔버에서 누나 리사이트를 이렇게 함께 같이 하시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연주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야? 라고,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로서 꿈이 뭐야? 라고 하면 뭐 콩쿠르 우승일 수도 있고 어떤 무대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한테는 항상 먼저 튀어나오는 답변이 지금도 그렇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 이 저한테는 최우선 순위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단계들을 거쳐가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저는 함께하는 음악을 나중에는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그걸 지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테크니컬한 면들도 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들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결국에 테크닉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해서. 해주기 위해서 음,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니까. 그 사랑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저 하나 이제는 피아노에 대해서 물어보긴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궁금해져요. 근데 그 질문 안 할 거예요? 네. 내가 잘 견디지 못하는. 돌아오자. 갔다 가면 안 될까? 아, 그럴게요. 갈게요. 일단 여기 들릴게요. 가고 싶어요. 그 섬에 닿고 가. 그게 각자 지금 다 달라. 다 달라요, 색깔이. 자, 우리 그 섬으로 가봅시다. 그 섬? 네. 야, 섬으로 간다는 표현 너무 낭만적이에요. 자, 갑시다. 그 섬으로. 그 섬으로 그 섬으로. 갑시다. 송현 씨가 인생을 살면서 잠깐만, 그렇게까지는 가지 맙시다. 좀 덜 갈까요? 아니, 송현 씨가 삶에서 잘 견디지 못하는 게 있나요? 지금 저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라기보다는 제 내면의 불안인 것 같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 컨트롤 프리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악기를 할 때도 제가 그 컨트롤 프리크가 있다는 얘기를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데 모든 것을 내가 음을 다 통제하고 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빚어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섬세함이 제 음악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힘을 못 빼기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온 신경을 기울여서
텐션을 이렇게 줘서라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되게 강하니까. 근데 어떤 계획이 흐트러지는, 근데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닐 때 그런 거는 조금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고요. 한 번 아프고 나니까 정말 몸의 사소한 변화들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그냥 하루 아프고 말겠지,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불안이라는 게 처음으로 느끼게 된 시기가 이번 여름이었고, 그래서 저를 최근에 견디지 못하게 했던 요소는 그건 것 같아요. 계속 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생존 운동을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서. 많은 분들, 특히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 궁금해할 만한 네네. 질문인데요. 송혜원 씨는 연습 루틴이 어떻게 돼요? 저는 정말 즉흥적이고 연습 시간도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내가 집중하지 못하면 난 연습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네. 정말 컨센트레이트 해서 내가 음악에 들어갔을 때 악기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아예 안 할 때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많이, 근데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저는 8시간? 막 살인적으로 뭐 열몇 시간 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맛있는 거 먹을 시간도 필요하고요. 네. 폰도 좀 봐야 되고요. 네. 연락도 해야 되고. 루틴 없습니다. 네. 네. 루틴 없지만 악기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집중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쉰다. 그러면은 어떤 곡들을 해오면서 이제 학생의 입장을 지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곡을 배우면서 어떤 테크닉이 돼야만 하고 네. 뭔가를 완성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테크닉 연습은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예를 들어서 뭐가 안 될 때, 될 때까지 하는 스타일인가요? 오기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든 간에. 물론 정신력에는 오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은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는 것 같고, 스스로의 한계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한계를 정해주지 않아야 되는 음악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이, 즉 다른 말로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내가 안전한가, 여기까지는 내가 안전해, 여기까지는 내가 안전하지 않아를 아는 게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연습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왼손에 막 패세지가 나오는 구간이 최근에 리스트를 칠 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미스터치가 막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반복을 해서 이거를 내가 오늘 안에 마스터하고자 말겠어 하고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거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테크닉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뭐 남들 다 하는 스케일 아르페지오를 막 씹어먹듯이 그렇게 부점 연습을 한 사람도 전혀 아니고. 근데 좀 피지컬리 솔직히 유리한 면이 있죠. 네. 남들이 정말 노력해서 내야 되는 큰 소리를 그냥 이렇게 탁 하면 나온다든지, 아니면 옥타브 같은 건 되게 편하게 해요. 손이 일단 크니까. 손이 엄청 크시네요, 진짜. 손이 한 13도까지는 편하게 닿는 것 같은데. 와,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단점이 있어요. 트릴이 안 돼요. 그래서 뭐 2, 3번 트릴이 특히 약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1, 3번으로 하는데 테크닉을 할 때 중요한 거, 그래서 본인 신체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는 거, 그게 맞아요. 테크닉 연습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끝까지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랑도 좀 통해 있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핑거링이 적혀 있다, 악보에. 근데 뭐 악보를 성경처럼 여겨가지고 이렇게 핑거링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것도 에디터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손이 다 다르게 생겼고 몸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아득바득하는 것은 것보다는 자신만의 연습법, 자신만의 그 몸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송혜 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사실 테크닉이 음악으로 다 표현되고 있는 사람이라 네네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테크닉만을 위해서 막 그러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네. 건데 이건 조금 슈만 얘기요. 슈만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이번에도 슈만 곡 너무 네. 좋았고요.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슈만하고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리할 수 불가능하다. 없다. 네. 그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원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네. 제가 그 시기에 뭐 독일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슈만 같은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많이 느끼는 게 문학을 좋아했던 점도 되게 그렇고요. 본인이 그런 그 잡지, 음악 잡지 네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발간했고. 네 발간을 했었고 당대 예술가들하고 되게 다양하게 교류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예술계의 발전에 되게 이바지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나 개인적이었죠. 예술가라는 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슈만이라는 작곡가를 떠올릴 때는 좀 앞서갔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를 둘러싼 세상 그리고 슈만 그 자신 이렇게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도 세상에 온전히 섞이지 못했던 사람. 그의 음악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네. 또 그걸 다 구분해서 적어뒀어요. 플로레스탄, 어이즈비우스 뿐만 아니라 뭐 중지자인 라로도 있을 것이고 뭐 카니발만 봐도 뭐 이번에 제가 연주한 다비드 동맹 뭐 네, 곡지만 네, 네, 봐도 네. 정말 다양한 그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요. 물론 제가 제 안에서 그것들을 다 나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건 이상의 다양한 감정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저는 영민하게 그 감정들을 들여다보고 또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좀 몰두하는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슈만만이 썼던 지시어가 있어요. 이니히라고. 이니. 이니히. 제 셔츠 소매에도 적혀져 있고요. 그래요? 이 셔츠는 아닌데 어. 공연 때마다 입고 나가는 셔츠. 그 공연 때도 입었어요. 그 모 때도. 와. 또 제 손수건에도 적혀져 있어요. 단순히 직역이 안 되는 내면적으로라고 일단 뭐 애둘러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저랑 닮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의 음악을 듣고 내가 연주를 할 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저한테 불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송혜 씨 프로필에 보면 네. 이제 네 분의 교수님, 한국분 네. 교수님이 나와 있어요. 백혜선, 신수정, 강혜영, 이진상 그 네 분의 교수님이 이름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한 분 한 분이 송혜 씨한테 준 영향이 어떤 거였을까요? 백혜 선생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세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선생님께서 뉴잉글랜드 막원에서 배우고 있지만 선생님을 처음 뵌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부산국제음악제 지금은 열리지 않는데 그 당시 음악 감독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네. 처음으로 강영 선생님께서 저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아. 거기서 백혜 선생님도 뵙게 되었고 또 신수정 선생님도 뵙게 되었는데 네. 첫 레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당시에 제가 그 드뷔시의 볼레 피아노 콩쿠르에서 연주했던 네. 그 곡을 가서 연주를 했어요. 선생님 앞에서. 근데 음악과 미술을 연계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백혜 선생님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프레셔니즘, 그러니까 모네의 그런 네네. 화풍들과 네. 드뷔시의 그런 빛, 색채, 그 음악 안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레슨 너무 신기하고 좋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레슨실 방문 앞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레슨 시작하시는 시간, 끝나시는 아. 시간마다 그냥 방문 앞에 나가서 쪼그려 앉아 있어가지고 선생님 끝나셨어요? 하면서 애기가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웬일이에요?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 있거든요. 거머리. 되게 큰 거머리. 나 2019년쯤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리고 여름에 학교를 안 다니고 있던 시점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한 달 동안 보스턴에 가게 됐어요. 강혜영 선생님께서 그때 보스턴에 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따라서 가게 됐는데 그냥 아.
갔는데 백혜 선생님께서 딱 그 해인가 그 전인가 NEC에 부임을 하게 되셔가지고 거기 계셨어요. 선생님을 그래서 오랜만에 뵙고 있고. 그리고 뭐 레슨을 몇 번 받게 되었는데 레슨을 받고서 아 배워야겠다. 네. 여기가 내 해답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거를 딱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만 해도 국내 대학 입시를 진학을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7월이니까 음. 입시국단 나올 때잖아요. 끝나고 돌아오니까 이제 신수영 선생님하고 강영호 선생님하고 의논을 끝나서 신호 선생님께 딱 찾아뵀어요. 네. 자 이제 NEC 입시 가는 거지? 네,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됐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으로 이렇게 보스턴으로 향하게 되었고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정말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된 거잖아요. 학교에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오전에 나오실 때도 있고 근데 그래서 학생들을 쭉 가르치세요. 근데 백 선생님께서는 곡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다 줄 수 있을 주실 때 때까지. 줘야 그래서 학생이 또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까지 다 체크를 하세요. 레슨이 정말 3, 4시간 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학생이 근데 하루에 한 명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잖아요. 5명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학교에 사세요. 그래서 학교 문이 닫는 시간이 12시예요. 같이 퇴근해요, 저랑. 그래서 저도 그 시간까지 연습하다가 선생님 레슨 끝나셨어요? 그러면 레슨실 앞에서 딱 기다려서 그냥 같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근데 저희는 가서 자잖아요. 네. 과제하고. 네. 이제 본인 연습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니스트로서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나라 최초로 차이콥스키 콩쿨도 하셨었고 온갖 알바를 다 하셨대요. 콩쿨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막 접시 따는 알바도 하시고 뭐 전화국에 가서 전화 받는 업무도 하시고 곁에서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조금이라도 제가 닮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음악에 헌신하고 또 삶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또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유니상 콩쿨 결선 때도 오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계시다가 물론 한국에 그 다음 주에 연주가 있으시긴 했지만 공항에 일정을 땡기셔서 비행기를 네. 그래가지고 저 결산 전날에 한국에 떨어지셔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차 타고 송영으로 5시간 내려오셔가지고 대단하시다. 리허설 시간 딱 내가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선생님이 딱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랑 리허설을 하는데 핸드폰을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 문자를 막 보내세요. 거기 안 돼. 거기 빨라지지 마. 미친놈 같아. 체크해. 소리 들어. 막 그러시면서 막 다 고치게 해놓고 그렇게 호련히 떠나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콩쿨로 인해서 1, 2차 하면서 되게 지쳐있던 와중에 그렇게 선생님께서 확 에너지를 불어넣고 가셔가지고 사실요 제가 그 사실관계가 참 복잡하면서도 하나로 얽혀 있어요. 네. 하나의 큰 줄기예요. 이 네 분이. 네, 그렇다면서요. 강혜원 선생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고등학교 때 사사하셨던 분이 실수정 교수님이시고 네. 강혜원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 시절에 사사하셨던 분이 백혜 선생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루트를 밟았어요. 강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그 다음 신 선생님 만나게 됐고 그 다음 대학에 가서 백혜 선생님 만나게 됐고 네. 거기에 이진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한 콩쿠르에 나갔었어요. 그때는 탈락을 했어요, 예선에서. 네. 진상 선생님께서 심사위원이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때 뵌 거예요, 처음? 처음으로 뵌 거예요. 근데 콩쿠르 다음 날이었나? 모차르트에 제가 공연을 보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났어요. 네. 근데 엄마가 선생님 알아보시고 아 심사 나오셨으니까 혹시 나도 궁금했어요. 되게 코멘트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수첩을 들고 다니시더라고. 심사평을 일일이 다 적으신 거예요. 예선부터 학생들을. 그래서 아 그래 기억난다고 하고서 열어서 펼쳐보셨는데 너무 느렸다고 하셨던 것만 기억나요. 사실 지금 템포가 느렸다. 템포가 느렸다. 근데 공연 끝나고 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인사드리러 갔죠 선생님한테. 네. 진영 선생님께서 동시에 인사를 하러 가셨어요. 네. 신 선생님이 딱 우리 둘이 보자마자 진상아 너 성현이 좀 가르쳐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레슨을 받게 됐었고 근데 첫 레슨이 아직도 생생한 게 제가 그때 쇼팽의 론도를 연주했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딱 피아노에 이렇게 손을 얹고 본인이 연주를 해주셨는데 네. 되게 안 좋은 피아노였어요 사실. 음. 근데 그냥 그 공간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달라지는 느낌. 음악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마법 같은 경험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레슨에 있었는데 듣고 우셨거든요. 그 짧은 첫 프레이즈를 듣고서. 그래서 내가 만난 첫 번째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진영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은 되게 사실 방랑자 같은 분이셨어요. 네. 워낙 한 곳에 머무르지도 않으셨고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네. 또 영혼 자체도 너무나 예술가예요. 네. 그분은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너무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이진상만의 예술이 있어요. 아, 저런 분이 우리 음악계에 계시다는 게 제자로서 또 따라가는 후배 음악가로서 정말 하나의 지표가 되어주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신수정 교수님 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분들이 또 배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제가 한국의 1세대 피아니스트, 정말 음악계를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무대에 서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최근에 크로이처 발레 소나타를 이렇게 반주를 하신 걸 봤는데 날아다니세요. 근데 그 처음에 첫 코드가 있어요. 그 A 메이저인가 하는 그런 코드를 피아노가 연주해야 되는데 레슨을 하러 갔을 때 어떻게 해도 그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쳐보시면서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너무 어려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음악에 저렇게 욕심을 내시는구나. 또 정말 좋은 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안달을 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선생님은 저한테는 이제는 되게 할머니, 친할머니 같은 그런 네. 존재처럼 느껴지긴 해요. 레슨의 내용은 당연히 정말 에센스적인 그런 것들을 가르치세요. 정말 몸과 마음의 연결, 어떻게 소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낼 수 있는지, 소리 다양하게 낼 수 있는지 한마디라서도 정말 음악의 핵심에 딱 가닿는 그래서 되게 오래 제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신수정 교수님이 할머니님이라면 강희상 선생님은?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어려워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운 거하고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른 분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좀 더 큰 다음에, 조금이라도 머리가 큰 다음에 배웠다면 선생님은 정말 제가 피아노를 할지도 몰랐던, 할 줄도 몰랐던 그런 시기에 처음 배워서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께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함축해서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어요. 근데 그냥 저는 선생님 연주를 너무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연주를 봤던 때가 떠올라요. 쇼팽의 녹턴들하고 환상 포도네이즈 그리고 2부에서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 연주하셨었는데 근데 그날 들었던 선생님의 녹턴 잊지 못하겠어요. 저는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맨날 선생님 만날 때마다 무대 좀 써주세요. 선생님 연주 너무 좋아해요 네. 해주시는데 따로 취미가 있냐고 물어보기가 참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취미가 있나요? 아니 뭐 너무 자명하게 독서 네네네. 책 읽는 것이 가장 큰 취미고 그리고 미술관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이번 빈에 최근에 가서 되게 여러 가지 전시들을 봤는데 나중에 레오폴드 미술관은 너무 제가 슐레 에건 슐레. 에곤 슐레에 최근에 확 빠져가지고 그 사람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벨베데레 궁전에서 클림트의 키스를 처음 본 순간이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워낙 딱- 유명한 그림이니까. 네, 워낙 유명하니까 너무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그 반짝이는 금빛. 그냥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또 취미가 있다면은 다른 장르 음악 듣기. 무슨 장르 요즘 주로 들어요? 인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뭐 아이돌도 많이 알아요.
보통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모를 법한 정도로 저는 대중음악을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근데 클래식이란 것 자체가 엄청 감정 소모가 심한 장르잖아요. 맞아요. 하나의 곡 안에서도 정말 수천 가지 감정들을 표현해야 되고. 근데 일단 노래라는 거는 보통 한 곡, 예를 들어 4분에서 6분 정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의 감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감정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뉴에이지도 많이 듣는데, 네. 뭐 이루마 선생님 음악이라든지, 네. 또 사카모토, 네, 루이치 사카모토. 루이치 사카모토라든지, 이루마 선생님도 최근에 만나 뵙게 될 일이 너무 감사하게도 있었고, 네. 다른 장르의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내가 하는 음악과의 그런 공통점, 또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누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보람차고 요즘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하고 싶다라는 말이 저는 클래식 아티스트들에만 국한되어 있진 않아요. 12월에 이렇게 제가 KBS 음악실 라디오에 나가게 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한 회차를 이렇게 정통 스탠다드 재즈 혹은 샹송 같은 걸로 좀 꾸며보고자 해요. 좀 색다른 시도긴 해요. 멋지네요. 근데 그거를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가수 두 분인 다린님하고 다리님. 네, 그리고 소수빈 최근에 싱어게인 3에 나와서 준우승 하신 분인데 두 분하고 같이 라디오를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멋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곡들 같이 해보면서 나눌 것 같은데 참 제가 오늘 송현 씨랑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타고난 감수성으로 많은 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또 받아들이지만 네. 또 송현 씨한테 네.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주위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또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수영 악기 트레이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또 어쩌면 처음으로 하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는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해서 또 제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 인터뷰를 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항상 사랑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